뭐 하는 거야? 정신이 있어 없어? 죄송합니다. 차는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전 10여 년 전 탈북하여 한국에 왔고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와 같이 폐지를 줍던 어느 날 제가 끌던 리어카가 벤츠를 긁었습니다.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유나나입니다. 올해 34살이고 탈북민이죠. 지금은 새벽에 폐지를 줍고 낮에는 요양보호사 보조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사람들은 제 모습을 보고 거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서 저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어요.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는 제 키보다 훨씬 높았죠. 어제 못 받은 요양병원 청소비 3만 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오늘은 꼭 많이 주어야 했어요. 고물상 아저씨한테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했으니까요. 도심 외곽 큰 도로를 건너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있었죠. 저는 서둘러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어카가 갑자기 휘청거렸어요. 브레이크 줄이 끊어진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급커브길에서 리어카가 옆 차선으로 미끄러졌어요. 그 순간 검은색 벤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리어카가 차에 부딪혔습니다. 폐지가 도로 위로 와르르 쏟아졌죠. 저도 함께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아스팔트에 긁히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어요.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정신이 있어 없어? 저는 허겁지겁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따끔거렸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차는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제가 먼저 챙긴 건 리어카였습니다. 차축이 휘었는지 확인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리어카 없이는 내일부터 폐지를 어떻게 주우나. 차 수리비는 평생 모아도 못 갚을 텐데 리어카라도 살아야 제가 살 수 있잖아요. 그때 깨진 차 유리 너머로 한 노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하얀 머리에 단정한 양복을 입고 계셨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놀라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분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죠. 마치 누군가를 찾던 사람처럼요. 아니, 유령을 본 사람처럼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경호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회장이라고 불린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계속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저 정말 죄송합니다. 리어카만 좀. 저는 또 말했습니다. 그제야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다쳤습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병원에 가봐야겠습니다. 경호원, 이분을 병원으로 모셔드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부탁입니다. 병원만 다녀오세요.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서 계속 피가 나고 있었고 무릎도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아팠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노인은 계속 제 얼굴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제가 누군가인 것처럼요. 경호원이 저를 부축해 다른 차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노인은 여전히 차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슬픔 같은 것, 그리움 같은 것, 그리고 놀라움 같은 것들이요.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고가, 그 노인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리어카 브레이크 줄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구급차가 아닌 승용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저는 가슴에 달린 작은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항 모양의 은 펜던트였죠. 제가 가진 유일한 보물이었어요. 중국 브로커가 줬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인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죠. 차창 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노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저를 바라봤을까요?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제 가슴은 지금도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걸까요? 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간호사가 상처를 소독하는 걸 지켜봤어요. 무릎과 팔에 난 찰과상이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옷 좀 걷어 올려야겠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간호사가 제 윗옷을 조금 걷어 올리는 순간 목에 걸린 펜던트가 드러났어요. 학 2마리가 마주보는 모양의 은 펜던트였습니다. 예쁜 목걸이네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이 펜던트에 대해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어디서 어떻게 생긴 건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소독이 끝나고 간호사가 나간 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오늘 새벽부터 폐지를 주었고 낮에는 요양병원에서 일했고 이제 편의점에 가야 하는데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요.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노인의 목소리였어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닙니다. 소독하고 붕대 감으면 됩니다. 저는 커튼 너머로 그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계셨어요.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죠. 얼마나 잤을까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낯선 꿈이었어요. 눈 내리는 북쪽 어딘가였고 누군가 제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눈이 오면은 학이 온대요. 하얀 학이 아기를 데리러 온대요. 저는 무의식 중에 그 자장가를 흥얼거렸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간호사가 말해줬거든요. 제가 잠들면서 평양 억양이 섞인 노래를 불렀다고요. 눈을 떴을 때 커튼 너머의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미 가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봤죠. 안에는 현금과 명함,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병원비와 당분간 쓰실 생활비입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준.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한그룹 회장이었어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죠.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벌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어요. 사고는 제 잘못이었고 이미 병원비까지 내주셨는데 더 받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함은 주머니에 넣었어요. 나중에 차 수리비라도 조금씩 갚아야 할 테니까요.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그분은 저를 그렇게 바라봤을까요? 단순한 교통사고였는데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학 2마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양이었죠. 이 펜던트가 어디서 왔는지, 왜 제게 있는지
저는 정말 모릅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아요. 이게 제게 남은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펜던트를 목에서 풀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또 그 자장가가 들렸어요. 눈이 오면은 학이 온대요. 누가 불러주는 노래인지는 몰랐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태준 회장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3년 전 실종된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이었죠. 아들의 눈빛과 오늘 본 그 젊은 여자의 눈빛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회장은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주문했던 디자인 도안이었죠. 학 2마리 은 펜던트 세트 마이너스 첫 손주를 위해.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놀이개 하나가 있었습니다. 학 모양이었어요. 회장은 오늘 본 그 여자의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를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23년 만에 다시 본 그 학 모양이었습니다. 설마.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요.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달동네 꼭대기 옥탑방에 삽니다. 반지하보다 못한 곳이죠. 천장이 낮아서 키 큰 사람은 허리를 굽혀야 하고 여름에는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동고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제 집이에요. 사고 다음 날 저는 무릎에 반창고를 붙이고 모아둔 고철과 폐지 봉투를 세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모은 거였죠. 이번 주에 팔면 10만 원 정도는 받을 것 같았어요. 옆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말순 할머니였어요. 78살인데도 허리가 꼿꼿한 분이죠. 하나야, 다친 다리로 언제까지 그 짓을 할 거냐? 할머니, 이거 팔아야 이번 달 전기세 낼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앉으셨어요.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 몸이 버틸 수 있겠냐? 괜찮아요. 저 튼튼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자주 어지럽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거든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너 말이다, 공부 잘했잖니. 왜 검정고시 안 봤어? 학원비가 없어서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하다가 중단했잖아요. 10년 전 저는 한국에 막 도착했었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금으로 간신히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죠. 중졸까지는 땄어요.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죠. 저는 학원을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어요. 내 때문이구나.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진작에 죽었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10년 전 저는 교회 봉사 프로그램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집으로 데려가셨죠. 이 애는 혼자 못 살겠다면서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낡은 흰 손수건을 꺼내셨어요. 저는 그 손수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간직하시는 거였죠. 너 이거 기억하지? 네, 할머니가 늘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할머니는 손수건을 펼치셨습니다. 안쪽에 뭔가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몸을 기울여 봤지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를 처음 데려왔을 때 중국 선교사가 이걸 같이 줬단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이거 주면서 언젠가 꼭 찾아달라고 했어.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나도 몰라. 글을 잘 못 읽거든.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안에 접혀 있었어요. 영어와 한글이 섞여 있었고 글씨가 너무 흐려서 몇 글자만 겨우 읽을 수 있었죠. 서울, 강, 학 2마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물에 번지거나 시간이 지나 지워진 것 같았어요. 이게 뭘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거라고 했어. 너를 찾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도 했고. 할머니는 손수건을 다시 접으셨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펜던트가 만져졌어요. 할머니, 이 목걸이는요? 이것도 그때 같이 있었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너 목에 걸려 있었어. 항 모양이더라.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하나라고 지었지. 종이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저는 펜던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학 2마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양이었죠. 23년 동안 제 목에 걸려 있던 거였어요. 제 유일한 과거였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있을 거다. 너 같은 애를 버릴 사람은 없어.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요. 저는 이미 다 컸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계시고 일도 있고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저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인지, 왜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신지 알고 싶었지만 알 수 없었죠. 할머니, 저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했어요. 그래, 우리 둘이면 충분하지. 근데 하나야, 이번 주 토요일에 교회 가자. 목사님이 널 보고 싶어 하시더라. 네, 갈게요. 그날 밤 저는 손수건 속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강, 학 2마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장소일까요?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제 만난 노인의 이름이요. 강태준, 강씨였죠. 설마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건 너무 황당한 상상이잖아요. 저는 펜던트를 목에 다시 걸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같이 일어나야 하니까요. 폐지는 저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강태준 회장은 저택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의 분수가 보였지만 회장의 눈은 그쪽을 향하지 않았어요. 시선은 책상 위 사진 한 장에 고정되어 있었죠. 23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강진우와 며느리 이수진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 NGO 활동을 하다가 실종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죠. 회장은 그 사건 이후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을 말렸어야 했다고, 더 빨리 찾았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들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 후 정치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재벌 총수가 후계자 없이 있으면 경영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였죠. 회장은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손녀로요. 그 아이가 지금의 강지우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친구들과 함께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웃음소리와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회장은 서재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우는 명품 가방을 들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거 파리에서 산 건데 완전 한정판이야. 할아버지가 사주셨어. 친구 중 하나가 부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너 진짜 좋겠다. 강한그룹 상속녀잖아.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 근데 곧 그렇게 될 거야. 할아버지가 나밖에 없으니까.
회장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우를 20년 동안 키웠지만 아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성격도 얼굴도 목소리도 아무것도 닮지 않았죠. 물론 입양한 아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제 손녀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었죠. 회장은 서재로 돌아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3년 전 사건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중국에서 출산했다는 기록, 하지만 아기를 찾지 못했다는 경찰 보고서, 그리고 병원 서류들이요. 회장은 그 중에서 낡은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생전에 남긴 거였죠. 첫 손녀 태명 하나. 학놀이개 주문 완료. 하나. 회장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하나.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만난 그 여자의 이름이요. 윤하나. 하나였죠. 우연일까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어요. 같은 이름, 닮은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목에 걸린 그 학 모양 펜던트요. 회장은 며느리가 주문했던 학 놀이개 디자인 도안을 펼쳤습니다. 학 두 마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양이었죠. 그 여자의 펜던트와 똑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명함을 꺼내 전화번호를 확인했어요. 윤하나에게 남긴 명함이었죠.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혹시 당신이 제 손녀입니까? 라고 물을 수는 없잖아요.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23년 전 중국 국경 의료봉사 병원 기록을 다시 가져와요. 그리고 내가 후원했던 고아원 기록도요. 지금 당장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오늘 안으로 필요해요. 비서가 나간 후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는 학 조각상이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살아있을 때 만든 거였죠. 학은 장수와 행복을 상징한다면서요.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혹시, 정말 혹시,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자라고 있었거든요. 만약 그 여자가 정말 손녀라면 23년 동안 잘못된 아이를 손녀로 키운 건가요? 지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만약 진짜 손녀를 찾는다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찾고 싶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23년 전 아들 부부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윤하나의 이름이 적힌 병원 차트 사본이었어요. 회장은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겠다고요. 아무리 무서운 진실이라도 이제는 알아야 한다고요. 일주일 후 강태준 회장은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규모는 꽤 컸어요. 간판에는 성호 요양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비서가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23년 전 중국 국경 지역 의료봉사병원의 행정실장이었던 배성호라는 사람이 지금 이 병원의 이사장으로 있다는 거였어요. 회장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이사장실로 안내받았죠. 문이 열리자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배성호입니다. 배성호는 공손하게 말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앉으시죠. 회장이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배성호도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회장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23년 전 일에 대해 물어보려고요. 당신이 중국 국경 지역 병원에서 일할 때 말이죠. 배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일은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제 며느리가 그 병원에서 출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배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죠. 강 이사님 말씀이시군요. 물론 기억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안타까운 일?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출산 후 실종되고 아기도 찾지 못한 게 그저 안타까운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파일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당신이 그 병원에서 사직한 게 사건 몇 달 후더군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갑자기 이 요양병원을 차렸고요.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배성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제 개인 재산으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당시 입양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출생 기록을 조작하고 아이들을 팔아넘겼죠. 배성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 손녀도 당신이 조작한 겁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강지우 말입니다. 배성우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기다렸어요. 마침내 배성우가 입을 열었죠. 회장님, 배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누구 집으로 가도 결국 그 팔자대로 가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무 뒤지는 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23년이 지났고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눌렀어요. 경고하겠습니다. 진실을 숨기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회장님,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배성우가 말했습니다. 특히 이미 오래 지난 일이라면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배성우의 반응이 거의 자백이나 다름없었죠.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배성호의 과거 기록을 철저히 조사하세요. 은행 거래 내역, 인맥, 모든 걸 다 파헤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3년 전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배성우가 23년 전 고아원과 입양기관에 여러 차례 거액을 입금한 기록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중 하나가 강지우가 있던 고아원이었죠. 회장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진짜 손녀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꿔치기 한 거였죠. 그렇다면 진짜 손녀는 어디 있을까요? 회장은 다시 유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 그 이름, 그 펜던트.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겹쳤어요.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하나를 직접 만나야 한다고요. 그리고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하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식사 한번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고 보상건으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문장이었죠. 회장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서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학 조각상이 달빛 아래 서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는 강태준 회장의 문자를 받고 망설였습니다. 사고 보상이라지만 왜 굳이 식사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재벌 회장과 식사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죠. 봐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노인네 눈빛이 거짓 같진 않더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결국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시내 한복판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저는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갔지만 그래도 초라해 보였죠. 별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그리고 옆에는 할머니도 앉아 계셨죠. 할머니. 저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하나야, 내가 먼저 왔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앉으세요.
회장님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회장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식사가 나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오늘은 사고 보상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불안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하나 씨 탈북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걸? 제발 부탁드립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들었어요. 기억은 없지만요. 어릴 때부터 중국 이곳저곳을 떠돌았고 20살쯤 한국에 왔습니다. 부모님은요? 모릅니다. 저를 키워준 사람들도 제 부모가 아니었어요. 그냥 브로커들이었죠.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당신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말입니까? 네. 할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때 할머니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셨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손수건을 펼치셨어요. 안에서 오래된 종이가 나왔죠. 저도 본 적 있는 그 종이였습니다. 회장님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종이를 펼치자 회장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건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종이를 읽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강태준. 첫 손주. 학 2마리 은 펜던트. 회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23년 전 중국 선교사가 이 애를 제게 맡겼어요. 이 종이도 함께요. 언젠가 찾으러 올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죠. 회장님은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게 내 글씨입니다. 23년 전에 며느리가 공방에 주문하면서 남긴 메모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나 씨 목에 걸고 계신 펜던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이다가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항 모양의 은 펜던트였죠. 회장님은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디자인 도안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놀이개 하나요. 도안과 제 펜던트가 똑같았습니다. 학 2마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양이었죠.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년 전 제 며느리가 주문한 겁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손주를 위해서요. 학 펜던트 한 쌍이었죠. 하나는 아기에게, 하나는 놀이개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계셨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회장님의 손녀일까요? 알아봐야 합니다. 회장님이 대답했습니다. 23년 동안 찾지 못했던 손녀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하겠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요. 며칠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폐지를 줍고 요양보호사 보조 일을 하고 편의점에서 일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만약 진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재벌의 손녀가 되는 건가요? 그럼 할머니는요? 저는 할머니를 버릴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회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아, 하나야. 무슨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가족이야. 네, 할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23년 만에 제 진짜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결과는 99.9%였습니다. 강태준 회장과 저, 윤하나는 친손녀 관계가 맞다는 거였죠. 저는 서류를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재벌의 손녀라니요. 새벽에 폐지를 줍던 제가요.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23년 만에 찾았구나.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쁜 건지 혼란스러운 건지 제 감정도 잘 모르겠었어요. 할머니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를 버리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가족입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회장님 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큰 저택이었어요. 제가 평생 살던 옥탑방의 100배는 되어 보였죠. 식탁에는 이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한 화장을 한 모습이었죠. 지우야, 인사해라.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우라는 여자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적대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이분이 강지우입니다. 회장님이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내 손녀로 살았던 회장님은 모든 걸 설명하셨습니다. 23년 전 출생 조작, 배성호의 개입, 입양 비리까지요. 지우도 피해자라는 점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는 점을요. 지우는 손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런 거지 같은 애를 손녀로 인정하시겠다고요? 지우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20년이에요, 할아버지. 20년 동안 제가 손녀였잖아요.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회장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알고 있어. 너를 손녀로 사랑했던 20년은 거짓이 아니야. 그래서 너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다. 무슨 기회요? 해외 유학 비용과 생활비는 내가 지원하겠어. 하지만 상속권은 정리해야 해.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지우도 피해자잖아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모든 걸 잃게 된 거죠. 지우 씨,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뺏은 것 같아서. 닥쳐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 더러운 어른들 때문이에요. 회장님이 지우를 달랬습니다. 지우야,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야. 지우는 한참 울다가 서류를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외로 가겠어요. 이 집에는 더 이상 없겠어요. 지우야, 고맙다는 말은 지우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지우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회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아니에요.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뺏긴 건 너였어, 하나야. 내가 미안해할 이유는 없어.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너무 넓고 깨끗한 방이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할머니가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회장님은 약속대로 할머니도 모셨어요. 할머니는 방이 너무 넓어서 무섭다고 투덜거리셨지만 얼굴은 행복해 보였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원에 학 조각상이 보였어요.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제 목에는 여전히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저를 지켜준 이 작은 펜던트가 결국 제게 가족을 돌려준 거였어요.
저는 펜던트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다음 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대신 회장님과 함께 계획을 세웠죠. 탈북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로요. 배성호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출생 조작과 입양 비리 혐의로 기소됐죠. 저는 법정에 증인으로 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23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외곽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어요. 하나 리사이클 앤 케어 센터라는 이름의 사회적 기업이었죠. 저는 오늘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탈북민, 독거노인, 장애인들이 함께 일하는 이곳은 제 꿈이었어요. 폐지 수거, 재활용 분류, 요양보호 교육까지 모든 게 가능한 곳이었죠. 건물 로비 한가운데 특별한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2개였어요. 하나에는 3년 전 사고로 찌그러진 벤츠 범퍼 조각이, 다른 하나에는 브레이크 줄이 끊어진 낡은 리어카 손잡이가 전시되어 있었죠. 전시물 아래 명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기적의 시작. 3년 전 한 벤츠와 한 리어카가 부딪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를 영영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야, 준비됐니?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단칸방 습관이 안 바뀌셔서 저택방이 너무 넓다고 투덜거리세요. 하지만 건강하시고 행복해 보이셨죠.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오늘이 큰 날이구나. 네, 할아버지. 저는 회장님을 그렇게 부르게 됐어요. 개관식이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고 사진을 찍었죠. 회장님, 할머니, 그리고 저 셋이 나란히 서서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TV 화면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23년 전 출생 조작 사건의 배후 배성호, 징역 5년 확정. 과거의 악행이 법적으로 정리됐다는 소식이었죠. 개관식이 끝나고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누구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리어카 끌던 제가 이렇게 다시 시작했잖아요. 회장님이 뒤에서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늦게 찾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가족은 끝까지 찾는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증명이지. 저는 전시물 앞으로 갔습니다. 리어카 손잡이와 벤츠 범퍼를 바라봤어요. 3년 전 그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폐지를 줍고 있었을 겁니다.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 거고 제 정체도 몰랐겠죠. 하지만 운명은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브레이크 줄이 끊어진 리어카와 벤츠의 충돌이 제게 가족을 돌려줬어요. 저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여전히 빛나고 있는 항 모양이었죠. 23년 동안 저를 지켜준 이 작은 펜던트가 결국 제게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 거였어요. 센터 마당에는 큰 학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기리며 만든 거였죠. 학 2마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양이었어요. 마치 제 펜던트처럼요. 그날 저녁 셋이서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나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니?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하나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네, 할머니. 이제 가족이 있어요. 저는 두 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쪽은 저를 낳아준 피부치의 가족이었고 다른 한쪽은 저를 키워준 마음의 가족이었죠. 둘 다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북쪽 어딘가에서 저를 낳아주신 분들도 저를 보고 계실까요? 어쩔 수 없이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도요.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저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받은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센터 직원 회의에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도 시작할 거예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탈북민도 있었고, 경력 단절 여성도 있었고, 장애인도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이유로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모두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로비의 전시물 앞에 섰습니다. 리어카와 벤츠 범퍼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이 전시물은 좋은 아이디어였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의 시작이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적이지.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도 다시 살 이유가 생겼어. 저는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야말로 할아버지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날 오후 제게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강지유에게서였어요. 하나, 유럽에서 잘 지내고 있어. 패션 디자인 공부하는 중이야. 언젠가 한국 돌아가면 연락할게.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 언제든 환영이야. 지우도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해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센터 마당의 학 조각상 앞에 섰어요. 펜던트를 꺼내 조각상에 대어봤죠.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학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웃는 것처럼요. 저는 돌아서서 센터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저녁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셨거든요. 오늘은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날이었어요.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라고요. 리어카를 끌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기적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첫 별이 뜨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제 가족이, 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요. 오늘 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완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